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축덕 13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와우. 저희들은 3주고 우리 뽕 PD와 최다희 인턴 PD가 다 해먹었더라고요. 네, 공백기가 없었죠. 뭐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보니까. 야, 방송 분량이 한 70분 정도. 아,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78분이 찍혀있어요. 분량 욕심이 이렇게 아니, 많았구나.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둘이 무슨 넷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둘이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았나 봐요. 정들었겠어요? 그 정도 했으면. 미운정이죠 뭐. 이제 뭐 우리가 없어도 되겠구나.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기자님과 아나운서님의 공백을 더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나. 아니 저는 되게 좀 젊은 친구들의 통통 튀는 거침없는 이야기들 하면서 뽕 PD가 점점 밀리고 있구나. 그렇죠. 방송을 들으면 들을수록 최다희 인턴 PD의 쇼케이스였나요? 네,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한 2번 정도 하면은 그렇죠. 이제 주전 경쟁에서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마이너리가 내려가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들었는데 아주 다희 PD가 말을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친은 들었습니까? 여친한테는 얘기를 안 했죠. 이거 웬만한 이 둘이서 이렇게 또 그 동나잇 아무튼 네, 여기까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뽕 PD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네, 도쿄 갔다 온 하성룡 기자. 오늘 아침에 음성 판정을 받고 출근하자마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어땠어요? 뭐 간단하게 뭐 거기서 재밌었던 거, 힘들었던 거. 더웠죠. 또 한국도 많이 더웠다고 하는데 거기는 습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는 그 햇빛이 안 비치는 지역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주르륵 정도로 습도가 너무 높았어요. 체감상 서울보다 더 더웠나요? 서울에 제가 그때 없어서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 그 최고 기온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35도, 6도. 기온은 비슷했고 네. 이제 습도가 높으니까 습도가 거기는 60, 70% 되다 힘들죠. 보니까 거기가 또 막판에는 태풍까지 와가지고 태풍 오는데 시원해질 줄 알았더니 또 습도가 또 높아가지고 그것도 덥더라고요 계속. 아무튼 뭐 고생하셨고 하성룡 기자 종목에서는 메달이 몇 개 나왔나요? 모메달인가 보죠. 뭐죠 이 정적? 메달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쵸. 또 담당 기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맡은 종목에서 이 메달을 따주고 이러면 그렇죠. 보람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어깨에 힘이 그러면 들어가고 스포츠 선배님들 중에 네. 어떤 선배님이 가장 메달이 많이 나왔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보도국에 이제 파견 온 박찬범 기자라고 어린 후배 기자, 보통 이제 보도국에서 파견을 오면 메달 종목을 많이, 그래서 양궁을 많이 보냅니다. 왜냐면 메달을 따면 그만큼 기사 쓰기가 쉽죠. 스토리를 크게 몰라도 그 경기만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보도국 파견 기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장 뜨거웠던 건 우리 유병민 기자, 야구 담당. 야구와 메달과 상관없이 굉장한 화제를 많이 일으켰죠. 뭐 신유빈이라든가 뭐 우리 배드민턴 우리 선수끼리 동메달 결정전 하면서 또 감동을 준 거 배구 담당. 배구 담당이고 또 뭐였죠? 그 권종호 선배님 야구 펜싱 담당이고. 담당 아니었나요? 네? 권종호 선배님은 정찬 선배 담당이었어요. 이정찬 기자가 이제 펜싱 담당인데 이제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바빴죠. 제 담당 종목은 유도, 태권도, 축구, 사이클. 열심히 하셨네요. 축구가 기본적으로 1시간 그 가시마 초창기에 가시마를 편도가 140km 정도 돼요.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하루 일정이 다 거의 소비가 돼서 제가 오히려 제 담당 종목인 유도 태권도를 잘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맞아요. 올림픽을 하면 올림픽에서 그 축구를 담당을 하면 축구팀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거의 자기 그 아마추어 종목들은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잘 좋았는데. 그죠? 그렇죠. 다 열심히 했죠. 다.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할 수 없었고 최다희 인턴 PD와 뽕 PD의 방송 잘 들었고, 올림픽 얘기인데 뭐 진짜 막 여러 가지 이야기 하던데 축구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개회식 얘기하면서 여기저기서 저는 뭐 마지막이 가장 압권이었죠. 최다희 PD가 여기 기자님들과 아나운서님한테 뭔가 자기의 애정을 표하는 뭐였죠? 맨 마지막 그건 못 들었네. 중반까지밖에 못 들어서. 저도 중반까지밖에 못 들었어요. 뭔데요? 뭐 이제 뭐 항상 감사하다, 뭐 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마지막에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반까지만 들었는데 그 주영민 선배 개회식 해설 아재 개그에 대한 칭찬이 주로 일어납니다. 낭만. 후지상어. 낭만적이었죠. 아주 개회식. 후지상어. 저 후지상어는 예전에 그 고래상어 요런 드립처럼. 저는 이제 이번에 좀 놀랐던 게 MBC가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사고, 방송 사고.
저도 이제 개회식을 하는 입장에서 딱딱한 어차피 개회식이라는 자체가 딱딱한 경우가 많고 이번은 특히 딱딱했죠. 네. 굉장히 딱딱했습니다. 예, 경도가 셌는데 그래서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좀 아재 개그를 다른 개회식보다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응이 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가볍다, 경박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했거든요. 옆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개회식 보면서 내가 아는 거를 자연스럽게 설명해주는 형식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MBC가 좀 많이 나가긴 했지만 굉장히 그런 뜨거운 강한 반응을 보고 아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네. 주시은 아나운서 몇 번 저는 눈치를 줬거든요. 제가 아재 개그를 던질 때 아니 제가 개폐식 처음 하는데 설마 이런 말을 개회식에? 막 이런. 저는 개폐식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뭐 매일 나와가지고 하고 개기하고 방송하는 거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거는 힘든 것도 아니고요. 개폐식을 각본 없이 하고 네, 또 각본 없이 해야 되고 뭐 대본도 없고 왜 뭐 어느 수준까지 말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좀 그 벽을 좀 많이 허물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하면서도 좋았는데 그래서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의지해서 막 그냥 자연스럽게 했고 저도 그냥 되게 편안하게 했는데 그 한 번 딱 하고 이제 폐식 때 완전 얼었죠. 그렇게 막 뒤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으니까 역시 말이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도마 위에 올라간 느낌? 네. 그죠? 이게 비난의 도마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칭찬 잘못되면 꼬투리가 질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나라 이름도 좀 재밌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또 국회 오해를 받게 되면 말이 참 어려워요. 매장되겠구나. 저도 뭐 방송 보다가 친숙해서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공중파 방송 같기도 하면서 팟캐스트 같기도 하고 워낙 두 분의 합이 여기서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를 알고 서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더 네.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건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쟤 왜 저래 도대체 이럴 수도 저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팟캐스트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저도 딱딱해지려고요. 여기서도? 네. 여기서는 딱딱할 수 없죠. 팟캐스트 자체가 말랑말랑하니까. 자, 그동안의 댓글들이 별로 안 쌓였네요. 그렇지만 뽕 PD 네. 다이 PD하고 둘이 한 거 관련된 게 좀 있고 올림픽 축구 관련된 게 있네요.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한 번 소화해서 뺀 거예요? 요거 댓글들은 새로 다 달린 내용입니다. 네. 지난번 그 빈자리를 채워줬던 그 편에 대한 댓글들이 달려 후원까지 있어요. 오, 5,000개씩. 네, K렉 응급실님이 5,000개씩 후원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결방 공지만 보고 신경 안 쓰고 있다가 한참 뒤에 이 방송을 들었어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스스로 추진해서 일을 하려는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열정.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서 더 즐겁게 들었어요. 이 5,000개씨가 직접 뽕 PD한테 들어가진 않지만 네. 아쉽네요. 제가 맛있는 밥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다이 PD가 또 열심히 잘해줬기 때문에. 네. 껌바이건님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케미가 좋네요. 선생님 오시기 전에 친구들과 어젯밤 올림픽 이야기하는 느낌이네요. 최다희 인턴 PD님은 지난번보다 축구 공부 많이 하신 것 같고 훨씬 안정감이 있어서 발전된 것 같아요. 뽕 작가님은 기자님들 공백을 무색하게 만드네요. 마치 백업 선수가 주전 선수 결장 시 기회를 살리는 미친 활약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두 분 지인 친척 가족 아니고요. 기회 되면 또 방송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그럼 우리 어디 가라는 얘긴데? 우리 2주에 한 번씩 갈까요? 그러니까 이거 번갈아서? 네, 우리 어디 가란 얘기죠? 무건의 낭이님, 와 뽕피디님 그동안 입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참으셨대요? 완전 한풀이 하시네요. 최다희님 열정도 정말 대단하신 듯 올림픽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해주세요. 끝났습니다. 네. 뽕PD 미안해요. 말 많이 해요. 아니. 제가 말을 줄일게요. 제가 줄여야죠. 대헷 히읗님이 오랜만에 듣는데 재밌네요. 풋풋함이 느껴져요. 풋풋함 맞아요. 풋풋함을 느꼈습니다. 귀여워. 축덕수덕 화이팅님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요. 정식 패널로 출연해주세요. 다이 PD 빨리 이쪽으로 와서 한번 웃어주세요. 사전 녹음 먼저 하고 웃음소리가 되게 기분 좋게 하는 웃음소리예요. 진짜로. 네. 낑낑 머슬님 호외편 또 가자. 그리고 이제 올림픽 8강 탈락에 관한 댓글들입니다. 샤방가이님, 멕시코 진짜 축구 잘하네요. 우리가 올림픽 본선 조추첨 운이 정말 좋았었군요. 루마니아 온두라스에게 대승했을 때 메달 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조가 진짜 약했었네요. 선수들 아쉽겠지만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최다희의 축덕숙덕 잘 들었어요. 최다희. 뽕 PD 어디 갔죠? 저는 뭐 같이 1+1이죠. 네.
잘했습니다. 버려도 되는. 굳이 뭐 없어도 되는데 하나 더 주면 고마워. 아이 정말. 아, 다음입니다. 문어 주시은님이요. 기에르모 오초아가 올림픽 와일드카드로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요. 저평가 우량주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노련한 선방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선수들이 메달 획득엔 실패했지만 몇몇 눈에 띈 선수들을 얻은 게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동준 선수의 퍼포먼스는 볼만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정기 후원해주시는 다비드리님이 아니 도쿄 여정이 언젠가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끝날 줄은 몰랐지. 그래도 야구보단 낫죠. 아, 네. 자, 이슈 포커스 오랜만에 뽕 PD 제목 좀 보겠습니다. 제목 수정 안 했다. 일단 여기 말해보세요 그럼. 일단 여기는 축덕 쑥덕이 쓰는 도쿄올림픽 정오답 노트. 뭐예요 수정하는 게? 아니 수정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아 수정을 안 했다? 아 예, 이거 뭐 가제죠 가제. 구질구질하다. 어디 가자고? 본인이 방송하는 건 준비 많이 하고 본방은 대충.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아유 어차피 오늘은 또 아니, 우리 어떡해. 현장에 또 옆에서 지켜봐 주신. 아니, 사실 저희가 기자님이. 올림픽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막 화성연 기자도 어제 오고 이래서 거의 대본 없이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냥 딱히 준비한 게 많지는 않은데 아니, 일단 오자마자 이렇게 구박을 많이 받아. 오늘 샌드백으로 왔는 것 같네요. 아, 귀여워. 화성연 기자의 개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네. 없어요 오늘은. 그래서 뽕 PD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하려고요. 그렇죠. 저희에겐 백업 멤버가 있잖아요. 저희가 미친 백업 멤버가 있잖아요. 패스를 많이 찔러 저 넣어야죠. 오늘은 22세 이하 카드로 전반 25분쯤 교체하고 있는 걸로. 내년 아시안 게임에 나오시는 걸로. 아, 자 올림픽 축구 참 마지막이 너무 그야말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참한 부분이 있었죠. 6골이나 내줄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일단 김학범 감독이 너무 자신감이 크지 않았나. 네. 그죠? 목표도 컸었고요. 맞불을 너무 세게 놓는 바람에 네. 먹을 거 다 먹고 3골을 넣고 더블 스코어로 지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취재를 하면서 네. 대표팀 분위기 뭐 1차전이 충격적이었잖아요, 워낙. 네네. 저 약체라고 생각했던 네. 뉴질랜드한테. 분위기의 그 흐름의 변화 궁금해요. 1차전 시작 전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엄청 좋았죠. 좋으면서도 약간의 불안감은 있었어요. 확실하게 와일드카드가 이제 그 김민재 선수가 빠지고 박지우 선수가 늦게 합류한 부분. 그래서 1차전 앞두고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수비 조직력이 얼마나 갖춰질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이제 일부러 협회에서도 그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협회에서 미디어들이 오면은 인터뷰할 선수들을 미리 전날 조율하거나 정해서 합니다. 근데 미리 그 수비 라인을 좀 많이 했던 게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좀 털고 가고 싶다라는 게 협회의 생각이었고 김학범 감독도 그에 대해서 다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 수비 조직력 문제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1차전에서 물론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고 1차전에서 지고 나서 대표팀이 분위기가 안 좋을 거라 생각 많이 하셨는데 생각보다 대표팀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네. 김학범 감독도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선수들 분위기 괜찮다. 오히려 1차전 패배가 좀 이렇게 선수들 긴장감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분위기는 3차전 끝나고 8강까지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현장 분위기는 되게 화기애애 활발했었고요. 마지막 경기 끝나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분위기가 그대로 갔던 것뿐이지 1차전 패배는 큰 분위기상에선 그 처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보면 1차전 뉴질랜드가 그렇게 약하지 않더라고요. 네. 뉴질랜드의 수비가 굉장히 탄탄했다고 저는 보는데 벽에다 대고 계속 때리는 느낌. 그러다 지쳤죠 후반에. 그래서 완전히 뉴질랜드의 작전에 말린 경기가 아닌가. 딱 한 방에. 네.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반은 탄탄하게 수비를 하면서 지키다가 틈이 보이면 바로. 한 골 넣어서 이기면 좋고 안 그러면 비기고 그게 목표였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죠. 우리는 파이브 아마 레벨. 대량 득점을 노리러 들어가지 않았나. 초반부터 엄청 뛰더라고요. 전반에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일단 조편성이 나왔을 때 최고의 조편성이다라고 나왔을 때 김학범 감독이 던진 멘트 기억하시나요? 뉴질랜드 경기 봤어? 그죠? 온두라스 경기 봤어? 얘기하시잖아요. 루마니아였는데 그거. 루마니아였나요? 루마니아 봤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1차전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은 이 경기는 1, 2, 3차전 앞두고 1차전 한 번만 합니다. 8강 때도 안 하고 4강전 때만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1차전 앞두고 당연히 우리는 이제 대량 득점을 노리지 않겠나. 1차전 대승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김학범 감독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오히려 조금 얼굴 표정 바뀌면서 1차전은 어느 상대가 어느 팀이든 엄청 어렵다. 그래서 1차전은 우린 대량 득점을 노리는 게 아니다. 이 1차전은 우린 무조건 승리하는 게 중요하지.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대량 득점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량 득점이 아니라면 어쨌든 선제골을 넣으려고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때렸던 네. 그러다 지쳤던 그렇죠. 그건 맞죠. 아무래도 권창훈 선수 뭐 경기 리뷰는 워낙 지난주에 뽕 PD가 워낙 다 잘 했으니까 뭐 1차전 딱 아쉬운 건 그거죠. 권창훈 선수의 득점 기회를 많이 날려버렸던 네. 장면들. 그 1차전에서 오히려 권창훈 선수가 저는 골을 많이 넣고 분위기 탔다라면은 이번 대회 결과 충분히 뒤에까지 쭉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권창훈 이번 대회 부진 중에 하나 권창훈 선수의 조금 아쉬움을 많이 꼽고 있거든요. 권창훈 선수가 그 경기에서 좀 살아났으면 많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영향이 감독님은 팀 분위기 전혀 영향 없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느낄 때는 현장에서 기자들이 가끔 선수들 이제 인터뷰 다음날 인터뷰할 선수들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 다음 어느 상대의 매치업에 따라서 어느 선수가 적절하겠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게 1차전에 부진에 들어갔기 때문에 2차전에 권창훈 선수를 요구했었고 3차전이 우리가 온두라스전이었는데 온두라스전은 리오올림픽 때 우리 8강전 패배를 안긴 팀인데 유일하게 권창훈 선수가 있었어요. 그 골 경기 넣었죠. 골 넣었죠. 아니야 1대0으로 졌었죠. 그 멕시코 온두라스한테 온두라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권창훈 선수를 그때 또 요청을 했는데 그때 또 안 됐고 그다음 멕시코와 8강전 멕시코전 우리가 리오올림픽 조별리그에서 권창훈 선수가 왼발골 넣었었죠. 그래서 권창훈 선수 요청했는데 우리 기자단이 한 3번 정도 축구협회에 요청을 했지만 안 됐어요. 안 되면서 얘기하는 게 김학범 감독이 노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권창훈 선수가 1차전 이후로 너무 부담감이 많이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선수 개별적으로 권창훈 선수가 이번 대회 압박감이 너무 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대로 된 본인의 실력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1차전에서 그 기회들을 살리고 좀 풀렸다면은 권창훈 선수의 활약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와일드카드 선수들의 그 뭐 심적 부담감은 어땠나요? 뭐, 다른 와일드카드 선수들이요. 뭐 황의조나 박지수 선수는 뭐 뒤에 이제 쭉쭉 얘기가 나올 텐데 박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1차전 앞두고 이제 협회랑 간략하게 팀 분위기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얘기할 때 박지수 선수는 빨라야 3차전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조별리그 3차전. 그리고 그 이후 토너먼트 위주로 좀 이제 몸이 그 팀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걸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렸었어요. 근데 박지수 선수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2차전에 나오지 않았나요? 1차전 후반 막판에 교체돼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차전 막판에 교체돼 투입된 게 정태욱 선수를 전방으로 올리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헤딩 약간 때문에. 소름 돋았어요. 이러려고 오세훈을 안 뽑았구나. 저도 이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건 패착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좀 무모하다라는 느낌. 공중볼 경합 때문에. 그렇죠. 그치, 공중볼 올라갔죠. 때문에 정태욱 선수를 올리냐고 박지수 선수를 이제 투입했던 건데 그리고 나서 박지수 선수는 1차전에 그렇게 잠깐 맛보기를 하고 2차전, 3차전 다 선발로 나와서 박지수 선수는 역할은 괜찮았다고 봐요. 그 개인적인 활약이라든가 그런 거. 워낙 멕시코전 때 이제 수비가 많이 뚫리다 보니까 그런데 박지수 선수도 되게 현장에서 앞장섰어요. 분위기를 띄우려고. 본인이 늦게 들어오고 수비 조직력이 중요하다는 거 알다 보니까 수비수 중에서 가장 선배고 그래서 후배들 박지수 선수가 평소에 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없을 것 같다. 없는 약간 조금 그런 스타일인데 훈련장에 와서 후배들하고 계속 다가가서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위기 끌어올리려고 하고. 과묵한 스타일이 갑자기 그러면 좀 어색한데 스타일대로 하지. 노력하는 오히려 거죠. 후배들이 불편해지는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권창훈이 그래서 불편했나? 박지수 선수 저는 이제 그 1차전에서 선수 교체를 하는 걸 보면서 좀 평가전 하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한꺼번에 3명 바꿨죠. 네네. 그거는 그렇죠. 좀 그렇죠. 2선 라인 바꾸는 거.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갑자기 팀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요? 한꺼번에 3명을 확 바꿔버리면 그렇죠. 물론 훈련을 했을 수도 있지만 좀 약간 무모하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들었거든요. 1차전에서. 평가전에서도 우리가 항상 교체를 그렇게 대량 교체를 하고 나서 했죠, 실점이 나온 하기는. 케이스가 많았죠. 그래서 좀 어쨌든 1차전은 뽕피디가 그때 다 얘기했으니까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좀 뭐 경기별로 한다기보다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뭐 한 2-3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국제 대회에 나갔을 때마다 좋은 성적을 냈을 때 공통점을 좀 따져봐야 돼요. 공통점을 따져봤을 때 중에 하나가 본선 대회 나가기 직전에 가진 마지막 평가전 출정 시의 분위기가 좋았어요. 뭐냐?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네, 경기는 지더라도 경기력이 화끈하고 좋았거나 경기 결과가 좋았거나 우리가 이번에 근데 아르헨티나, 프랑스랑 한 번도 이기지도 못하고 경기력도 크게 좋지 않았는데 이거를 차치하고더라도 그 최종 평가전에서조차 우리는 플랜 A를 가동하지 못했다는 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김민재 선수 변수가 있어서 김민재 선수가 2경기에 다 못 나선 상태였잖아요. 지금 플랜 A를 최종적으로 조율해보고 본선에 가야 될 상황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결과도 챙기지 못하고 계속 김학범 감독은 이제 플랜 B를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에. 우리가 아시아 무대에서는 플랜 B가 통할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플랜 A가 아니더라도. 근데 세계 무대에서는 플랜 A로도 좀 이제 많이 힘든 상황에서 플랜 A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플랜 B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본선에 실질적으로 뭐 박지우 선수는 플랜 B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렇게 가서 이제 제대로 평가전에서 소화를 하지 못하고 가서 본선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발 맞춘 게 조금 선수들 안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플레인 A가 없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워낙 그 김학범 감독님이 전에 이제 대회들 보면은 전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잘 막 그때 23세 AFC 챔피언십에서는 뭐 거의 투 스쿼드를 운영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팀을 잘 운영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뭐 평가전을 치를 때도 뭐 그 정도의 기대감은 내심 갖고 이제 경기를 봤는데 그리고 뭐 상대방한테 뭐 스쿼드적인 교란을 작전을 좀 쓸 수도 있고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뭐 플랜 A가 잘 안 갖춰져 있긴 했었죠. 딱 떠오르는 베스트 11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 안에서 어떤 선수들이 베스트 11이라고 딱 정해지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그러니까 플랜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매번 경기를 할 때마다 이 멤버들이 베스트 11인가? 아닌가? 또 밖에 있으면 또 이 멤버가 베스트 11인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아시안컵에서 너무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작전이 굉장히 다양한 로테이션하고 다양한 플랜들 뭐 이동경을 쪼커로 쓴다거나 갑자기 선발로 냈다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는데 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김학범 감독의 자신감을 더 키운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굉장히 좀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확실한 뭐가 없었던. 그래서 오세훈도 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는 플랜이 많아. 정태욱 올려서 이런 식으로 가면 되라고 이제 굉장히 머릿속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제대로 통한 게 거의 없었다. 상대가 퇴장을 당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많은 골을 넣은 것이지 우리가 그러니까 퇴장까지 고민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퇴장까지 대비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처음부터 경기를 풀어간 경기는 없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평가전 때 우리 논리대로 하면 우리의 퇴장을 준비하긴 했었죠. 그때 한 명 퇴장당해서 김신야 선수. 근데 이제 그 플랜 B라는 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아시아 무대와 세계 무대의 차이가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거고요. 한 가지는 우리가 추가 발탁 4명이 됐었잖아요. 18명에서 22명.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18명이 당연히 이제 주전으로 뛰겠거니 그렇게 고심을 하고 18명을 뽑은 거일 텐데 막상 뚜껑을 열어서 경기에 내보니 추가 발탁된 선수들이 중용된 케이스가 많아요. 이상민 선수. 그렇죠. 이상민 선수는 첫 경기 선발 정태욱 선수와 선발로 중앙 수비 맞췄죠. 물론 두 번째 경기부터는 박지우 선수가 계속 선발로 정태욱 선수와 맞췄지만 거의 그 선수 말고라도 강윤성, 김진규 선수가 중용이 됐어요 많이. 네, 강윤성 맞아요. 선수는요. 제가 따져보니까 강윤성 선수는 모든 경기 다 선발로 나왔어요. 추가로 발탁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모든 경기 다 선발로 나왔고요. 김진규 선수도 꽤 좋은 활약을 했던 그렇죠. 것 같은데. 김진규 선수도 루마니아전 교체 출전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온두라스전 그다음에 8강 멕시코전 다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게 물론 결과론적인 설명일 수 있겠지만 추가로 발탁한 선수들이 이렇게 주전으로 계속 나섰다는 거 아까와 좀 이어진 얘기겠죠. 18명이었으면 그럼 어땠을까? 확실한 게 없었다는 얘기. 확실한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 내내 좀 오세훈 선수가 저는 굉장히 그리웠는데 맞아요. 황의조가 너무 외로웠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고립된 너무 고립된 고립되어 상황이 가지고. 많았고 상대 수비를 전혀라고 뭐 퇴장당하기 전까지는 거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맞습니다. 그런 움직임이었고 거기 이제 오세훈 선수랑 투톱을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좀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아요. 저도 아까 이 얘기를 아까 먼저 나와서 그러지만 정태욱 선수가 헤딩하러 들어갔을 그때 그 기회를 원톱 공격수 오세훈 선수였다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 좋은 게 그렇죠. 발기술까지 좋은 거고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아쉬웠고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계속 이제 파생되는 얘기인데 저는 골키퍼의 부재를 와일드카드 골키퍼의 부재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컸죠. 조현우 선수도 그리웠죠. 네. 제가 이제 많이 그리웠네.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안 되는데 많이 그리웠어. 손흥민도 그리웠고. 이번 올림픽을 좀 제가 이제 문제점 한 3가지 정도 정리한 게 아까 한 가지가 이제 그 평가전에서 제대로 된 플랜 A를 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선수 선발 구성.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와일드카드. 우리가 역대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에 좋은 골키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다 기억하시죠? 네. 이윤재 골키퍼 있었죠. 런던 올림픽 우리가 3위 했을 때 누군지 기억하세요? 정성용 아닌가요? 그렇죠. 정성용 골키퍼가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했을 당시 그 당시에는 와일드카드가 없는 상황이니까 송범근 아니었나요? 이광현 골키퍼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광현. 빅광현이라고 해서 골키퍼들의 그렇게 조명받을 대회에서 우리가 되게 잘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송범근 선수가 뭐 못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그 알까기 골 한번 허용한 다음에 그렇죠. 굉장히 위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을 이렇게 쉽게 처리를 못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온 거를. 그 간접 프리킥 내준 그런 부분까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골키퍼 관련해서 제가 골키퍼 코치랑 현장에서 좀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때 평가전 때 그 알까기 좀 얘기 좀 하셨어요. 일부러 얘기를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간접 프리킥 그 얘기 했을 때는 오히려 제가 들은 협회한테 들은 얘기로는 심판이 잘못 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비에 발 맞고 굴절됐다라고. 맞아요. 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그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그렇죠. 좀 골키퍼로서는 더 하면 안 안전하게 되는 할수 행동이잖아요. 있는. 그래서 송범근 골키퍼의 어떤 잔실수들이 있었는데 이런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특히나 단기전 이제 8강 갈 때부터는 골키퍼의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거기서 선방 하나가 우리 공격수가 한 골 넣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6골 결과론적으로 6골 먹었는데 혹시 골키퍼가 달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해봤을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만 막아줬다면 유효 슈팅이 7개였잖아요. 네, 근데 하나는 정면으로 온 거였고 그렇죠. 그 6개 유효 슈팅을 다 허용했다는 얘기죠. 근데 좀 많은 생각을 그러니까 상상을 좀 하게 되죠. 조현우였으면 어땠을까? 몇 개를 막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어려움이 좀 있긴 있었을 거예요. 울산 선수들을 워낙 많이 차출하다 보니까 조현우 선수까지 차출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거고 홍명보 감독님의 따가운 눈초리를 견뎌야 하는 협회나 뭐 김학범 감독이나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와일드카드 구성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수비수 자리는 무조건 한 자리는 필요했다라고 봐요. 김민재 선수 아니면 박지 선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권창훈 선수 자리인데 그 선수 이선 자원이 워낙 우리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 자리 대신 골키퍼를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선수 구성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을 또 돌이켜 보자면은 이번에 대회 보면은 오른쪽 라인에 비해서는 왼쪽 라인이 좀 약했단 말이죠. 이제 송민규 선수가 생각보다 좀 터져주지 못하면서 이제 왼쪽 이제 뭐 매번 선수를 바꿨던 것 같아요. 권창훈 선수도 써보고 저 엄원상 선수도 왼쪽에서 해보고 김진야 선수를 넣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왼쪽 라인이 약해서 그쪽에 좀 보강할 수 있는 뭐 카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랑 그 오세훈 선수가 있었으면은 또 좋았다고 생각했는 게 황의조 선수가 보르도에서 왼쪽에서도 좀 많이 썼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너무나도 공격이 안 풀릴 때는 그런 뭐 다른 원톱을 세우고 황의조를 조금 왼쪽으로 세우는 것도 방법이지는 않았을까라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확실한 뭐가 없었다. 특히 뭐 세트피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준비했잖아요. 근데 시도를 또 했어요. 근데 제대로 이어진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끊기고 막. 센터피스 보면서 신기한 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잘 없어. 없어. 항상 왼발 오른발 두 명 서 있어서 뭐 만들어 가려고 뭔가 이렇게 지렛대를 이용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는데 다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파주에서부터 워낙 세트피스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국제 대회에서 강팀을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가장 그 효율적인 방법이라서 연습을 하는데 너무 많이 연습을 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또 거기서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초반에 한 20분 정도만 취재진들에게 훈련을 공개합니다. 그거는
주로 몸 풀고 공 뺏기 훈련하고 이런 몸 푸는 수준이고 항상 현장에 가보면 가림막을 쳐요. 처음에 가림막이 안 쳐져 있다가 기자들 나갈 타이밍에 맞춰서 현장 자원봉사자들이 펜스를 흰색 천으로 덮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협회한테 들어보면 뭔 연습했냐 들어보면 세트피스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 2, 3차전 갔을 때 저희들은 몇 분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적는데 일부러 다음에 기획할 때 더 쉬우려고 몇 번째 세트피스 해가지고 기회를 다 적어놨는데 한 번도 네, 경기마다 세트피스를 한 10개 상황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 지난번에 신태용 감독도 세트피스를 한 20개 준비하셨다고. 27가지 정도. 27가지 준비하셨는데 떠리원이죠. 그거는 결국은 세트피스는 많이 준비할 게 아니다. 좀 확실히 그 심태용 감독님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국제 무대, 특히 더 큰 무대로 갔을 때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상대방이 웬만하면 다 우리보다 강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막 전력 분석을 막 빠삭해서 엄청난 대비를 하지도 않고 예전에 뭐 그 러시아 월드컵 생각해 보면은 그 신태용 감독님이 제일 처음에 스웨덴전이었나요? 덴마크 헷갈리네. 스웨덴? 네, 스웨덴전 때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 김신욱 선수를 깜짝 원톱 세우고 이제 그 높이에서 좀 강점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김학범 호랑 좀 매치되는 게 있지 않나. 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사실 그때 이제 스웨덴한테 객관적으로는 당연히 뒤지니까 뭔가 우리가 잠그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리고 또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 멕시코전에는 또 맞불을 놓으니까 왜 안 잠궜냐. 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이제 결과론적이긴 한데 너무 장가도 문제고 멕시코 너무 잘하긴 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 멕시코는. 조별리그 때부터 엄청났죠 화력이. 일본한테 2대1로인가 지긴 했는데 일본도 굉장히 전력이 좋았거든요. 이번에. 최영수 해설위원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만약에 8강전을 이제 가면은 멕시코를 만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멕시코를 만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차라리 일본이 낫다. 차라리 일본이 낫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막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이럴 때.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멕시코가 일단 너무 잘하고 그 경기한 거 봤냐고. 코르도바인가? 멕시코 경기 봤어? 네, 너무 잘한다고. 그걸 만났을 때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더 크게 질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8강에서 딱 멕시코를 만났죠. 만나고 말았죠. 멕시코라는 국가가 연령별 대회 때 되게 잘해요. 런던 올림픽 일단 우승팀이기도 하고요. 멕시코가 되게 차출 협조 이런 거 올림픽 유럽과 달리 유럽에서는 23세 이하 대회에 대해서 차출을 잘 안 해줍니다. 일단은 은바페나 이런 선수들 그 어린 나이에도 A 대표팀 가면 이 선수는 그냥 A 대표 자원으로 보지 올림픽 같은 거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멕시코는 이번에 오초아 선수부터 와일드카드 오는 거 보고 와일드카드랑 선수 협조가 엄청 잘 돼요. 멕시코 같은 나라 자체가. 그래서 연령별 대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 북중미 그 아메리카 대륙 쪽이 좀 올림픽에 굉장히 그렇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히샬리송 나왔잖아요. 히샬리송 나왔죠. 그런 거 보면 좀 거기는 올림픽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는 대륙이고 유럽 쪽은 올림픽은 크게 신경 안 쓰는 대륙이라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 계속 아쉬웠어. 아쉬움이 여러모로 남는 거. 근데 멕시코는 이기기 쉽지 않았던 팀인 건 쉽지 않았을 것 사실 같아요. 뭐 수비 조직력을 말하기 전에 1대1에서 발로 개인기가 너무 뚫려버리니까 좋으니까 뭐 바로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처음부터 막으려고 했을 때 막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개인기가 너무 좋던데요 다. 그 이동경 선수의 시원한 중거 두 방으로 그나마 위로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게 잠갔으면 괜찮았을까? 근데 우리가 아쉬운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결과적으로 우리 몇 등 했는지 아세요? 축구가 5등 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 최고 성적입니다. 어머. 런던 올림픽 때 동메달 따고 리우 때도 5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5위 하고 이전에 8강 아름다운 5위. 그렇지. 이전에 아테네 때도 8강 갔었죠. 그때가 6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최종전이 아쉬워서. 그러니까 8강도 잘한 건데 뭐 너무 좀 마지막 경기가 좀 8강이 허무하게 꿈이었죠. 대패를 2000년 했었고. 시드니 올림픽 때 그때 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2승을 했거든요. 근데 세 팀이 2승 1패로 꼬이는 바람에 골득실에서 밀려서 그때 스페인이 1위였고 스페인한테 1차전에서 3대 0인가 4대 0으로 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탈락을 했거든요. 허정무 감독 시절에.
그때 2승했을 때 제가 스탠딩 했던 게 생각나요. 절반의 성공이라고. 2승하고 탈락한 게 절반의 성공이라고. 처음으로 2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로 올림픽에서 8강 가기가 힘들었어요. 네. 예전에는. 근데 지금 이제 3회 연속 가다 보니까 좀 더 높이 네, 갔으면 하는 눈이 높아진 바람이 거죠. 커지니까. 목표가 커지니까. 네. 그리고 잘했죠. 사실 야구도 시드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동메달을 따냈는데 그때 이제 감독 김응용 감독, 김인식 코치였어요 그때. 그리고 나름 최정예를 꾸려서 갔었는데 그때 동메달 이승엽 선수가 일본전에서 홈런 마스자카한테 2루탄가 쳐가지고 동메달을 따냈는데 그것도 막 엄청나게 큰 동메달만 따도 그랬던 그러니까 미국을 이겨도 그러니까 그때 미국, 일본 뭐 나오는 나라들이 비슷하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다 보니까 이제 동메달 따도 욕을 먹는 상황이었잖아요. 사실 동메달 결정전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갈수록 눈이 높아지면서 그 스포츠의 수준도 따라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제 눈은 높아졌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안 좋은 일도 있었고요. 그렇죠. 거기 이제 껌도 씹고 그러니까 좀 후유증이 좀 큰 것 같아요. 특히 야구는. 근데 축구는 8강 가면 잘했죠. 가장 높은 곳을 잡고 우리는 그래도 차근차근 잘 올라갔다. 안 좋은 것만 얘기해도 좀 희망적인 거를 발견하셨나요? 안 좋은 거 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이거는 아직 끝이 안 났다. 팀적이라기보다 이제 가기 전부터 조금씩 안 좋은 징조들이 보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 전에는 팀 분위기를 망치는 일들이라서 이런 보도들이 안 나왔는데 약간 초치는 끝나고 나오니까 이제 다 나오기 시작한 부분들인데 정몽규 회장이 3선에 성공한 이후에 올해 초부터 약간 좀 이제 인사 이동을 새로 좀 했어요. 인사를요. 하면서 우리가 알던 기존의 이제 축구협회에서 뭐 기술 파트나 이런 여러 가지 감독 선임 관련된 힘은 기존에는 홍명보 전무 그다음에 김판곤 위원장 두 분에서 좀 이제 투톱 시스템으로 많이 갔어요. 원래 원칙적으로 원톱이죠. 홍명보 전무 이제 보좌 김판곤 위원장이 보좌해서 이렇게 같이 뜻을 모아서 김학봉 감독을 선임하고 그렇게 해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초에 정몽규 회장이 삼선하면서 김판곤 위원장이 부회장직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황보관 기술본부장이 이제 그 역할을 조금 더 중책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거의 모든 데를 김판곤 위원장이 다 따라갔었어요. 김판곤 위원장이 김학봉 감독하고 되게 축구적인 소통도 잘 되고 어떤 기술적인 얘기, 그다음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긴밀한 소통을 잘 하는 위원장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AD가 안 나온 문제도 있겠지만 또 거기다가 황보관 본부장이 일본 통이시다 보니까 일본에서 잘 좀 이렇게 그 긴밀한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황보관 본부장을 보냈는데 자세히 보면은 김판고 위원장의 힘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현재로선 현재 구도가 그래요. 그 상황에서 이제 팀을 잘 모르는 황보관 본부장이 가서 좀 이렇게 김학봉 감독하고 원만한 소통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다가 이번 대회에 그 TSG 그룹이라고 있어요.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이라고요. 모든 대회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의 위원들이 따라가서 뭘 하냐면은 우리 팀의 전력 분석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음에 붙을 상대 팀을 전력 분석을 다 합니다. 다 해서 그 팀의 어떤 전력이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겠다 이거를 코칭 스태프와 같이 논의를 합니다. 비디오 분석을 하고 해가지고요. 이번에 뭐 물론 협회는 AD 카드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갔습니다. 이번에 상대 전력은 무조건 김학봉 감독이 분석하는 걸로만 되는 거예요. 혼자서 다른 사람이 코칭 도와주는. 스태프 코치와 한 명. 그래서 김학봉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숙소로 안 돌아오고 남아서 다음 경기 지켜보고 우리 전 경기 있으면 그 경기 가서 지켜보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분석에 대한 도움도 많이 못 받았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만 그랬을까요? 뭐 그럼 AD 카드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이 누구를 데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국제 대회에서 이 TSG 위원을 안 데려온 건 최근에 들어서 거의 처음이죠. 상대팀 분석이 안 됐다? 상대팀 분석이 조금 부족했다. 지원이 부족했다. 실제로 멕시코전 끝나고 나서 김학봉 감독님이 생각보다 멕시코가 더 빠르더라 뭐 이런 말을 또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 김학봉 감독이 경기를 직접 보고 현장에서 분석한 걸 토대로 코칭 스태프랑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건 당연히 있잖아요. 분석하는 눈도 여러 다르니까, 시선이 있을 수도 네. 있고. 근데 이번에는 전적으로 거의 김학봉 감독이 혼자 이제 다 분석을 해야 하는. 그래서 김학봉 감독이 비디오를 엄청 많이 봤다라고 해요 이번에. 좀 약간 그러면은 전 때에 비해서는 축협의 지원이 좀 모자랐다. 아니 지원이 모자랐다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비슷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AD 카드가 다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에 코치가 못 간 경우도 많아요. 그 종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팀 닥터도 못 가고 팀 닥터는 예를 들어서 다른 호텔에 묵고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좀 있었고 그런 이제 AD 카드의 방역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원하는 만큼 줄 수가 없었거든요. 주지 않았거든요. 조직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딱히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축구협회에서 의도적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지만 그렇다면 이제 벤투호까지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원 체계가 사실 김판곤 위원장이 벤투를 뽑았기 때문에 또 벤투하고 소통도 잘 되는 그렇죠. 예, 잘 되잖아요. 그래도 많이 막아주고 벤투에 향하는 비난도 막아주고 김판곤 위원장이 책임도 지고 나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김판곤 위원장이 힘이 떨어지면서 좀 그런 쪽에 소통이 안 된다면 이게 벤투한테 영향이 되면 카타르 월드컵 가는데도 불안불안하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김학봉 감독이 이번에 어찌 보면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패한 대회잖아요. 8강을 갔지만 이제 감독 풀이라는 게 있죠. A매치 감독 풀이라는 게 있어서 벤투 후임을 뽑는다면 1순위는 김학봉 감독. 이번 올림픽이 성공했다면 김학봉 감독이 이번에 좀 더 네. 좋은 성적을 거두고 희망을 줬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대 교체하듯이 그러니까 벤투의 후임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이라면 김학봉 감독도 엄청난 부담이고 지금 벤투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벤투 감독이 만약에 최종 예선에서 삐끗삐끗 한 2-3경기만 하면 어우. 당장 갈자는 얘기 나오죠.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참아온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누굴 선택할 것이냐. 그럴 때 고기가 없어. 또 신태용 특급 도우미 또 소방수를 또 구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내년 아시안 게임 감독이 누가 되냐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안 게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김판곤 위원장의 역할이 계속 유지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런 제가 아까 거기서 백그라운드가 설명하다가 있다면 조금 말았는데 김판곤 위원장의 힘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 초에 워낙 김학봉 감독이 선수 차출에 협조를 많이 못 얻게 되고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님 부르고 그랬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런 부분에 연동되는 게 김판곤 위원장이 있었을 때는 벤투 감독과 이렇게 소통을 직접 양쪽에서 해서 김판곤 위원장의 역할이 있었던 건데 그런 그 역할 되게 부분이- 잘해줬었거든요. 그 부분이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판곤 위원장이 힘이 떨어졌다는 건 선수의 그 선수단 지원에 대한 힘이 그렇죠. 떨어졌다는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정몽규 회장 그 연임한 이후에 축구협회 조직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좋게 말하면 되게 유연성을 갖춘 조직으로 좀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선수 지원팀 하면 선수 지원만 하는 이게 되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TF 만들듯이 선수 지원팀 꾸려 그러면 뭐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임시 조직처럼 그래서 좀 조직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게 좋게 말하면 이게 이제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안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각 부문별로 사람을 뽑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국에서 도쿄올림픽 방송단을 만든다. 그럼 뭐 기술팀, 뭐 CG팀 뭐 이런 그 파견을 해서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조직을 변화한다는 제 기사를 봤었는데 전 그게 축구협회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국가대표나 이런 선수단 지원에는 사실 이게 TF로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네. 예,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네.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 하면 그때인데. 도쿄올림픽 지원단, 따로. 선수단 지원단 따로 또 끝나고 해체됐다가 이러면은 네. 사실 선수단 지원도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쌓이고 그렇죠. 이게 네. 좀 그 계속해서 연속성이 그야말로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이 얘기 들으니까 김판곤 위원장이 힘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근데 그건 뭐 비단 AD 카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
백그라운드가 그런 있다면 백그라운드가 있었다는 걸 이제 소개해드린 거고, 뭐 김판국 위원장이 더 잘했다, 황보관 뭐 그거보다는 못했다, 잘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아니고, 뽑았거든요. 네. 본인이 뽑아서 그렇죠. 계속해서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바꿔버리면 맞아. 감독 입장에서도 좀 좀 답답함. 예, 지금까지 있죠. 해왔던 게 음. 해왔던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송보관이 위원장은. 소통에 그러면 이제 좀 다시 처음 김나성이 안 다시 됐을 시작해야 가능성이 되니까.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런 구조적인 뭐 대회를 앞두고라기보다 삼선이 이제 올해 초에 있어 연임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연임하면 원래 인사 이동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연속성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원했던 게 더 컸던 거겠죠. 아니, 회장이 안 변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정답이다. 회장은 안 변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차기 아시안 게임 감독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분들이 우리 황선홍 감독님, 황선홍 감독님하고 우리 최윤수 최윤수 감독님도 해설위원님 있죠. 해설위원님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만 낸다면은 바로 뒤에 카타르 월드컵 후에 벤투 감독은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 이후에 큰 그림까지 볼 수 있는 그때- 아주 좋은 네, 오히려 아시안게임 감독이 파리 올림픽이 중요합니다. 아닌 월드컵까지 그렇죠. 바라볼 파리 수 올림픽이 있는. 아닌 그 다음 이걸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김학범 감독님이 재계약을 할 가능성은 희박한가요? 없죠. 없죠. 이번 도쿄올림픽까지였던 거죠. 그렇죠. 그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 달까지 계약 기간인데, 우리가 마지막 경기가 7월 30날인가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7월 31일자로 계약은 끝났어요. 음. 끝났는데 이제 8월달에 뭘 하냐면은, 계약 기간은 아니지만 항상 이런 국제 대회를 치고 난 다음에는 리뷰 백서라는 걸 작성을 하거든요. 뭐 체력 훈련 전수, 아니 뭐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올림픽 대회 기간 동안 있었던 일, 끝나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이걸 백서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을 하는데, 그 과정까지만 8월달에 이제 참여를 하시고요. 뭔가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제는 전 아쉬움이 감독으로 불러야 되는 게. 크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생각대로 잘 해왔었는데 그렇죠. 빛이 많았죠. 아시안 게임이랑 6골이 충격적이라. 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골키퍼가 그렇게 많은 골을 먹고 나면 태극마크를 다시 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두려워요. 한번 딱 박히- 이미지보다 본인이 음.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태극마크를 달고 골문 앞에 선다는 게. 그래서 송범근 선수가 잘 송범. 극복해야 될 거예요. 예전에 그 슈틸리케 감독 때 김진현 골키퍼 있잖아요. 네. 당시 이제 우리가 골키퍼 부자였죠. 김진현, 정성용, 김정규 김영광. 이게 세 명. 김영광 골키퍼는 이제 그 전세대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세 명을 데리고 갔죠. 근데 스페인전에서 김진규 골키퍼가 6골인가 7골인가 먹었죠. 그 정도 대략 시점 예. 4골 이상 무조건 예. 먹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못 돌아왔죠. 대표팀으로. 감독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뽑기가. 제 기억으로는 한 번 더 돌아와서 그 경기에도 대량 시점을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외국 팀하고 하게 되면. 그 스페인 원정 경기 선배가 취재가 내가 진짜 갔죠. 체코에서 한 거. 야,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잘 체코 아니 극복해야죠. 오스트리아에서 했구나. 오스트리아, 네, 잘츠부르크에서. 내년에 아시안 그래서 게임 김진규 골키퍼가 되게 좀 안쓰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네. 송범근 골키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슛 때리면 이제 얼어버리는 거죠 몸이.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먹은 2골 정도는 골키퍼가 조금만 순발력을 발휘하면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었는데, 아마 그게 좀 트라우마로 좀 남으면 송범근 선수도 앞으로 태극마크 달고 이렇게 하기가, 근데 어리니까 아직은 잘 스스로 치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준비 하나도 안 했다 그랬는데 얘기 많이 했네요. 뽕 작가도 아주 많이 들었고. 자, 이제 뭐 올림픽 얘기는 여기서 끝을 내고, 네. 이제 벤투호가 네. 최종 예선을 바통 터치를 해서 아니 정말- 또 벌써 약간 이런 다음 느낌이에요. 달이에요, 다음 달. 네. 근데 다음 달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 우리나라에서 레바논하고 하죠. 일정을 바뀌어서 네. 홈 2연전을 하고 이제 네. 원정 2연전을 하게 되는 그 부분은 잘 됐죠. 어쨌든 일정상으로 홈 3연전이 됐습니다. 3연전이 됐어요. 네. 어. 그러니까 우리가 9월하고 또 언제 있죠? 9월에 10월? 두 경기 하고 11월인가?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그다음에 1월? 1월, 2월, 3월 이렇게 돼요. 매달 한 경기씩 매달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겠다. A 매치 데이에 1월 경기는 원래 없어요. A 매치 그 캘린더 상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축구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일 빠른 A 매치가 3월 달이에요, 원래.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피파 전체 A 매치 캘린더 상. 근데 이번에 워낙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1월 달에 일정을 넣은 건데, 1월 달에 우리나라가 너무 춥잖아요. 아우 다치죠.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레바논과 협상을 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그래서 원래는 1월 달에 우리 홈 경기를 레바논 니네 따뜻하니까 니네에서 하자.
그리고 레바논 홈 경기를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고 해서 원래 홈 원정 이 순서대로 갔던 걸 홈 원정이 된 거예요. 90, 11, 1, 2, 3이라고요? 그래서 12월에 9월 달에 홈에 홈에서 있는데. 이라크랑 붙고 원래 9월 7일 날 레바논 원정이던 걸 레바논 홈으로 바뀌었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시리아 홈. 그래서 홈 3연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홈 3연전의 기세를 확 올려놓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원정이 워낙 힘들게 됐다니까. 이 경기들도 재밌게 된 게 지금 이라크가 아드보카트 감독을 선임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 되게 익숙한 또 어떤 스토리들이 펼쳐질지 그것도 좀 아니, 관심 근데 포인트지 저거- 않을까. 다시 생각해- 은퇴를 했다가 돌아온 케이스죠. 네. 보니까 최근 사진 보니까 확실히 그 좀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모습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도 생각해보면. 정말 노쇠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초등학생 때 봤던 그 감독님이 아니죠. 우리의 이미지는 항상 어. 그 자료 화면으로 보던 맞아, 그 다른 팔팔하신 인데. 점프하고 어퍼컷 하던 그 모습인데 코로나도 걸리셨었고. 지금은 어퍼컷을 맞은 모습. 노쇠하신 모습. 음. 조금. 퀴라소 퀴라소, 감독? 예.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70이 훨씬 넘었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최근에는 코로나 감염되셔서 벤치에 못 앉았었죠. 네, 그러니까 아. 코로나 걸리셨어가지고. 경기 때. 히딩크 감독이 자기는 클럽 감독이 제일 좋다 그랬었거든요. 음. 항상 선수들과 함께 그라운드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대표팀 감독을 하면 A매치 기간만 모여서 그렇죠. 짧게 하면 이렇게 하면 팀이 발전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클럽팀 감독을 그러니까 우리 2002년 이후에 클럽팀 많이 맡았어요. 아인트호벤도 맡으셨고 뭐 여기저기 러시아도 맡았고 네덜란드 네네. 저 호주 맡았고 클럽팀 많이 못 맡으셨네요. 근데 클럽 스타일 오히려 클럽팀을 소방수로 들어갔던 클럽 갈 나이는 아니죠 아직. 근데 2002년 때는 클럽 팀처럼 우리나라 대표팀을 운영했었죠. 그렇죠. 오랫동안 소집해놓고 우리가 클럽을 만들어줬죠. 그렇죠. FC 코리아. FC 코리아. 자 그리고 메시가 이제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파리 생제르맹이 오늘 야. 입단을 했습니다. 축구 게임에서나 가능하던 그 멤버가 메시는- 스쿼드가 메시는 그때 바르셀로나하고 그래도 좋게 헤어졌어요. 나름 그렇죠. 남으려고 네. 지난해만 해도 막 서로 막 그냥 아웅다웅하다가 결별할 것 같더니 나름 아름답게 기자회견도 열어주고 거기서 메시가 펑펑 울어주고 네. 그렇게 오열한 기자회견 끝나고 바르셀로나가 마지막 최종 오퍼를 또 했다라고 해요. 뭐 그랬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버리고 아주 빵긋 웃으면서 갑자기 파리지행이 파리 생제르맹에 가서 하고 또 네이마르가 등번호를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0번인가요? 그죠? 네, 30 30번 자기가 바르셀로나 1군에서 처음 달았던 번호라 그래요. 난 의미도 좀 출발인 거죠, 초심으로 진짜 딱. 돌아가서 근데 PSG 너무 뜬뜬한 거 아니야? 지금 그 프랑스 이번에 리그도 엄청 뜬뜬이야. 공개돼 있는 게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30번이 골키퍼 번호래요 원래. 근데 아. 메시에게 허용을 해줬대요. 프랑스 어, 리그에서. 프랑스 안 되는 리그에서는 번호인데 그런가 봐요. 30번이 골키퍼. 저도 네, 자세히는 시간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30번이 원래 골키퍼들이 쓰는 번호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메시가 30번 쓰겠다고 하니까 오케이. 메시니까. 골키퍼도 축구 하게 신인데. 해주고 30번끼리 1대1 대결이 펼쳐지겠네요. 막 PK라도 하게 되면 참 프랑스 리그 중계권 가진 회사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니까요. 어디라고 공무돼 있어요 네, 지금. 지금 말을 하기가 보르도랑 한번 붙으면 난리 난리 나겠네요. 나죠 이제. 볼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진짜 이번에 PSG 뭐 메시도 메시지만 돈나룸마 골키퍼랑 계약했었고 라모스랑도 또 들어갔었잖아요. 그 얘기가 재밌죠. 라모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라모스가 네. PSG 갔어요? 네. 아 그랬나? 그렇죠. 올림픽 기간에 갔나요? 조금 그 전에 전에 갔어요. 갔나? 그 전에 갔는데 라모스, 레알 마드리드 라모스, 바르셀로나 메시, 메시. 상징적인 둘이서 엄청 많이 싸웠어요. 아. 그리고 특히나 메시가 심한 태클 당한 장면들 보면 거의 라모스가 좀 아, 60% 70% 이상이 라모스가 생캐. 태클을 넣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심지어 라모스는 메시가 지나고 나면 뒷발로 해서 넘어뜨리고 막 그런 짤도 많이 돌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 팀이 됐네. 아 네. 웃기네. 습관성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라모스는 메시한테 공 줄 때 그냥 이렇게 안 주고 파울했을 때 공을 메시 앞에서 이렇게 위로 던져서 약간 놀리면서 주고 아. 메시가 그거에 화가 나고 막 이런 짤들이 워낙 유명해요. 근데 이제 두 명이 이제 한 팀에서 만나서 얼마나 케미를 많이 이룰까 이런 축구 팬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이 크죠. 싸우고 있어. 스페인 주장과 아르헨티나 주장. 그렇죠. 아,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호날두가 PSG밖에 없는데 갈 데가 메시가 갔으니 호날두도 약간 뿡 뜬. 호날두는 포르투갈 뭐 자기 나라 팀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죠. 엄마의 바람이죠. 아, 엄마의 바람. 엄마의 바람. 음. 유벤투스와 1년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프리시즌 지금 합류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진짜 갈 팀이 한 팀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메시랑 호날두를 동시에 품진 않을 거 아니에요. PSG가. 메시와 호날두를 동시에 두시고 품으면 진짜 그 상상 팀은 속의 그냥 스쿼드인데. 다 해먹는 거지. 지구 올스타지 지구 올스타. 네. 챔피언스리그를 과연 파리 생제르맹이 먹을 수 있을까? 포체티노 감독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파리 선수들. 생제르맹이 카타르 재벌 네. 그쪽이죠.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에서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골들이 아주 다 예술이었어요. 그 김민재 선수는 터키 페네르바체 행이 거의 굳어지는 느낌? 지금 터키로 가 있다고 하니까 메디컬 테스트 받은 네. 거 아니에요? 메디컬 테스트 받는데 아직 공식 이제 오피셜이라고 하죠. 옷 입고 하는 거. 그건 안 나오는데 그 제가 알아보니까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외국인 커터 자리가 아직 안 비어 있어요. 거기 외국인 커터. 외국인 커터가 다 차 있어요. 17명까지 그럼 누구 내보내야지 그렇죠. 들어가는 건가? 17명까지 가능한데 현재 18명이에요. 그래서 2명을 내보내야 김민재 선수를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두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거의 이제 일단은 확정적인 상황에서 외국인 선수를 정리해야 등록을 하고 오피셜이 나오고 뭐 그럴 과정이 좀 거쳐질 것 같고요. 정말 많은 물살을 타다가 네. 거의 여기저기 2년 넘게 이제 물살 이미 타다가 뭐 말로만 나온 건 잉글랜드 찍고 포르투갈 찍고 지금 여기로 터키로. 한 가지는 최종적으로 베이징하고 아직 자녀 연봉에 대한 이제 최종 마무리가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다 정리되면은 페네르바체 행은 사실상 이제 거의 끝났다. 김민재 선수가 왜 그 수많은 팀들 중에서 이제 페네르바체를 선택했냐라는 궁금증이 좀 생길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한 가지 이슈인 거예요. 베이징 구단이 주도했냐, 김민재 선수가 주도했냐. 다른 구단들은 거의 다 베이징 구단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적 협상을요. 이 말인즉슨 구단에 유리한 측면이 많이 커요. 이적료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선수 연봉은 깎을 수밖에 없고 선수에 대해서 선수의 좋은 걸 안 시키려고 구단에 좋은 것만 시키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포르투하고도 거의 구단은 오케이를 했던 건데 김민재 선수가 마지막에 싫어했던 거고요. 본인에게 너무 불리한 조건이었으니까. 그런데 페네르바체는 그동안 나왔던 팀들과 달리 되게 늦게 참전을 했습니다. 7월 거의 말 정도에 참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는 김민재 선수 개인 에이전트가 이제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단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적료, 구단에 줄 이적료는 최대한 깎고 본인의 조건을 좀 높여면서 그렇게 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김민재 선수가 2가지에 대한 확답을 받았더라고요. 한 가지는 A 대표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A 대표팀 차출 거부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A 대표팀 차출 협조에 대한 그 오케이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페네르바체는 다 우리 알다시피 거쳐가는 리그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쳐가는 팀 명문이지만 빅리그 팀 진출, 빅리그에 다른 팀 가기 위해서 바이아웃을 한참 낮췄습니다. 선수가 이적에 용이하게. 그리고 해외 다른 팀들에서 오퍼가 들어왔을 경우 무조건 협조하기로. 그런 2가지 정도 이제 오케이를 받고 김민재 선수가 최종적으로 갔는데 그 2가지를 딴 팀들하고는 안 됐던 거죠. 개인 협상 그게 과정에서. 구단이 허용해주기 쉽지 않은 쉽지 않은 그게 조건이에요. 옵션인데. 네. 구단 입장에서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건데. 페네르바체면은 터키 명문 팀이고. 그렇죠. 페네르바체도 김민재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다시 팔 생각을 좀 많이 했는 것 당연히 같아요. 갖고 있죠. 그건 갖고 있는데 바이아웃을 낮게 설정한다. 근데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감독의 요청이 워낙 강했던 게 페레이라 감독인데 중국 리그 상하이 감독이었어요. 김민재 선수 워낙 잘 아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 무조건 필요하다. 이 선수 그리고 김민재 선수를 설득한 게 우리 팀이 3백을 쓰는데 김민재 너를 중심으로 3백 쓰겠다. 너는 무조건 주전이다. 이런 확신을 너무 많이 줬다라고 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다 해라. 페네르바체가 김연경 선수도 뛰지 않았나요? 배구 한 숟가락 먹는 같은 액자바시 전에 저 뛰었던 것 같아요. 페네르바체. 네, 맞아요. 그래서 페네르바체가 맨유랑 챔스할 때 그 관중석에 맞아요. 네, 무리뉴 감독 뒤에 관중석에 맞아요. 앉았던. 네. 페네르바체가 챔스 메뉴 간다는 소리도 있었잖아요. 김연경이. 무리뉴. 챔스권이죠. 무리뉴 눈독. 그렇죠. 그래서 페네르바체에서 어느 정도 환영을 받고 있냐라고 하면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구단주가 따로 이제 거기 일단 공항에는 이사진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줬고 구단주가 따로 불러서 따로 식사를 할 정도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미 뭐 김민재 선수 SNS에는 이 터키 말들이 막 수북히 쌓이고 있더라고요. 김연경 선수가 일단 페네르바체에서 이름을 많이 떨쳐놨고 제가 몇 년 전이지 예전에 김연경 선수가 페네르바체 뛸 때 KBS에서 1시간짜리 다큐를 만든 게 있어요. 그 유튜브에 요즘 다시 이제 역주행해서 화제가 돼서 봤는데 정말 터키가 굉장히 배구를 그러니까 상상 이상으로 배구에 완전 빠져 있는 나라더라고요. 특히 아저씨들이 배덕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구덕야구장 외야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야구 봤던 그런 분위기처럼 아저씨들이 약간 코 빨개가지고 약간 한잔 하셔가지고 막 김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식당가를 지나가는데 다 알아보고 사람들이 김연경은 거의 반 영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을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형제 거기는- 나라 이런 것도 있고. 거기는 다른 팀이 아니에요. 페네르바체 스포츠 클럽이라고 해서 그 안에 축구팀, 배구팀 막 이런. 이번에 팀이 우리가 있어요. 터키를 이겨서 또 안 좋아졌을래나? 에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지역이 이름이 같아서 그냥 페네르바체라 쓰는 줄 알았더니 아예 스포츠 단으로 이렇게 있는 거군요.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지역 이름 따서 하니까요. 바르셀로나도 바르셀로나, 또 레알 터키가 마드리드 다 지금 농구팀이 그 따로 산불 있잖아요. 때문에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김민재 선수가 가서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성영 기자 수고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뽕페이도 수고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들 뭐 도쿄올림픽 여기 취재가 하시고 뭐 진행하신다고 고생하셨어요. 올림픽 무엇보다 올림픽 갔다 온 우리 선수들 네. 고생 많았습니다. 좋은 소리를 저희가 많이 해드렸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아쉬움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파이팅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